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준 게 우리 집 최대 실수야. 지금 당장 꺼져. 새어머니 금옥이 이를 갈며 쏘아붙였습니다. 연수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름까지 뱉어지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꺼지는 것 같았지요. 비는 바닥을 때리며 자잘한 돌을 튀겼고 바닷바람이 젖은 소매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금옥은 마당 한가운데서 일부러 더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었지? 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연수 너는 여기서 끝이야. 구경꾼들의 숨죽인 웅성거림이 비소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을 모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한 번만. 연수의 말끝이 젖어 떨어지자 금옥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잘못 너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내 돈 건드린 손. 그 손으로 우리 집 문턱 밟지 마. 대문 옆에서 남편 도윤이 한 발 물러서 서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눈을 붙잡고 싶어 낮게 불렀지요. 도윤 씨, 나 좀 한마디만. 하지만 도윤은 입술만 굳게 다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 맞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는데도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금옥은 연수의 발치에 비닐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젖은 쌀 냄새와 비린 내음이 섞여 올라왔지요. 내 물건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 없으면 더 좋고. 연수는 봉투를 집어들려다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마당 끝 처마 아래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지 오래인 시아버지 만수였습니다. 그의 한쪽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만수는 연수 앞에 섰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옥이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영감, 거기 서서 뭐해 저건 내보내야지. 만수는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라디오 한 대를 꺼냈습니다. 버튼이 닳아 반질했고 안테나는 휘어 있었지요. 그는 그 라디오를 연수의 품에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습니다. 연수는 얼떨결에 라디오를 받아 안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젖은 가슴팍에 닿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더 올라왔습니다. 만수의 눈은 말 대신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듣지 마라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라 같은 눈빛이었지요. 금옥은 그 장면을 보고 더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라디오 하거지 꼴에는 딱이네. 나가서 그걸로 동냥이나 해. 그리고는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문 걸어. 빗장까지. 철컥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연수의 등 뒤를 단단히 막아버렸습니다. 연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빗물이 턱끝에서 떨어져 흙과 섞였고 신발 속은 이미 물이 찼습니다. 그녀는 라디오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낡은 기계가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증인처럼 느껴졌지요. 그날 밤 연수는 항구 근처 허름한 여인 숙방에 몸을 눕혔습니다. 벽지는 눅눅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울었습니다. 연수는 라디오 전원을 켰습니다. 지지. 잡음이 길게 번지더니 갑자기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연수는 몸을 일으켜 라디오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비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연수야, 듣고 있니?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연수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지요. 잠깐의 정적 뒤 테이프가 돌아가는 듯한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는 숨을 멈춘 채 속삭였습니다. 누구예요?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하지만 라디오는 다시 지직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수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숨을 길게 이어줍니다. 다음 편에서 라디오 속 목소리의 정체와 세 번째 서랍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방바닥은 눅눅했고 창문 틈새로 비린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연수는 밤새 라디오를 껴안은 채 한숨도 깊게 자지 못했지요. 잡음 사이로 흘렀던 그 한마디가 귀 뒤에 모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심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새벽이 밝자 연수는 천천히 일어나 이불 끝을 접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보니 동전 몇 댐과 구겨진 지폐 2장이 전부였지요. 손바닥 위에서 돈이 가벼웠고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내가 버티는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연수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다시 삼켰습니다. 연수는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고 젖은 신발이 걸음을 무겁게 했지요. 방파제 끝에서는 파도가 철썩이며 부서졌고 멀리서는 새벽 어선의 엔진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는 왜 죄인처럼 시작할까? 연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골목을 돌자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여니 뜨끈한 김이 얼굴을 감싸고 멸치와 사골 냄새가 동시에 코끝을 잡아 끌었지요.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인이 연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일찬리 순자 사장은 묻는 말이 짧았지만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예 설거지라도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수가 고개를 숙이자 순자 사장은 손목시계를 한 번 보고는 고무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손부터 씻고 그릇은 깨지면 내가 물어. 순자 사장이 말하자 연수는 예 꼭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동안 연수는 마음속에서 헝클어진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금옥은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시댁으로 들어온 뒤에 집안 살림과 돈줄을 틀어진 새어머니였지요. 만수는 그 금옥의 남편 도윤은 만수의 아들, 그리고 준호는 도윤의 동생이었습니다. 연수는 이 집에서 말 한마디가 누구 편인지 가른다는 것을 오래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점심 무렵 국밥집 손님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촌계 기금이 또 비었다더라. 누군가 말하자 다른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꼭 며느리부터 의심하더라. 그 말이 연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었습니다. 연수는 고무장갑 속 손가락을 움켜쥐며 손목이 하얗게 될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금옥이 장부를 탁탁 치며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지요. 이 집 며느리가 쌀값 모아둔 돈에 손댔다. 금옥이 말하자 연수는 저는 장부 만진 적도 없어요. 하고 울먹였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지 않았고 만수는 입술이 떨리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설거지를 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저쪽이다 하고 손가락만 가리키면 많은 사람은 안도하듯 그쪽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한 장의 사실이다. 퇴근 무렵 순자 사장이 연수의 손등을 흘끗 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마디, 갈라진 피부 물기와 세제에 닳아버린 손끝이었지요. 따뜻한 물 좀 받아. 순자 사장이 짧게 말하더니 마른 수건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방에 가서 잠부터 자라. 연수는 수건을 받아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주는 말이라서 더 아팠지요. 감사합니다. 연수가 조용히 말하자 순자 사장은 시선을 피하듯 국물솥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고맙긴 내일도 나올 거면 늦지 말고. 여인 숙방으로 돌아온 연수는 라디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버튼을 만지는 순간 가슴이 먼저 움찔했지요. 그 목소리가 나를 살릴까? 아니면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들까? 연수는 숨을 고르고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지직, 잡음 사이로 아주 짧은 말이 끊겨 흘렀습니다. 장부는 3번
서랍, 절대 그리고 다시 무참히 끊겼습니다. 국밥집의 아침은 늘 소리부터 열렸습니다. 문을 여는 종이 딸랑 울리고 솥뚜껑이 덜컹하며 김을 뿜어냈지요. 연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접시를 닦으며 파 송송 썰리는 사각사각한 소리와 멸치 육수 냄새를 마음속에 붙잡았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내가 도둑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구나. 연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님들은 밥그릇을 들고 고개를 맞댄 채 바다 날씨와 사람 얘기를 한꺼번에 흘려보냈습니다. 어촌계 돈이 또 비었다더라. 같은 말이 나오면 누군가가 그런 건 늘 약한 사람한테 씌우는 거지 하고 툭 던졌지요. 연수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 수저통을 닦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소문은 또 다른 방향으로 뻗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점심 무렵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의 머리칼은 소금기 머금은 듯 희끗했고 손등엔 작은 흉터들이 촘촘했지요. 노인은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국밥을 급히 먹지 않고 먼저 주전자를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을 확인하듯 천천히 숨을 내쉬는 모습이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연수는 물잔을 내려놓다가 노인의 시선이 자신을 지나 책상 위 라디오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라디오는 출근할 때마다 연수가 조심스럽게 가져와 구석에 두곤 했지요. 노인의 눈이 그 낡은 버튼과 휘어진 안테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묻은 시간을 읽어내는 것처럼요. 아가씨 저거 어디서 났소? 노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연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버리려는 걸 얻었어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저건 원래 버려질 물건이 아니었는데. 순자 사장이 옆에서 눈치를 주듯 말했다. 박노인 또 옛날 얘기하려고. 그러자 노인은 국밥 위로 김이 오르는 걸 바라보며 웃음도 아닌 숨 같은 소리를 흘렸지요. 옛날이 아니라 이 동네가 살아있던 때지. 그 말이 나온 순간 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라디오 쪽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라디오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건 예전에 바닷가 방송실에 있던 놈이요. 밤마다 어부들 들으라고 파도 소리 사이에 노래 틀어주던 그의 목소리는 마른데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지요. 연수는 방송실이요 하고 되물었고 노인은 그래 작지만 사람들 마음 붙잡아 주던 곳 하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연수는 갑자기 마음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라디오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물던 자리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지요. 그럼 그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연수가 속삭이듯 묻자 노인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를 톡 건드렸습니다. 있었을 거요. 그때는 다들 테이프에 마음을 숨겼으니까. 박노인의 시선은 연수의 얼굴로 옮겨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경계가 먼저 깔려 있었지요. 아가씨 남의 집 일에 휘말렸지. 노인이 단정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연수는 대답 대신 물컵을 닦는 손만 빨라졌고 노인은 그 반응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국밥을 한 숟갈 뜨며 뼈국의 뜨거움을 목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을 무렵 바깥 골목이 잠깐 소란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지나가며 그 집 며느리 돈 훔쳐서 도망갔다더라. 같은 말을 던지고 웃었지요. 순자 사장은 빗자루를 세게 바닥에 탁 내리치며 말 함부로 하지 마 하고 쏘아붙였고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사라졌습니다. 연수는 그 장면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려 애썼지만 속은 자꾸만 얼어붙었습니다. 박노인은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을 꺼냈습니다. 내일도 오겠지, 노인이 물었습니다. 연수는 일은 계속해야죠. 하고 담담히 답했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해야 한다가 아니라
살아야 한다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동전을 내려놓고는 아주 짧게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함부로 남한테 보여주지 마. 연수는 여인숙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창문 틈을 수건으로 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얇은 종이처럼 문풍지를 흔들며 삐걱거렸고 멀리서 술 취한 웃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끊겼지요. 연수는 라디오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박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는 말은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진실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전원을 켜자 지직거림이 먼저 방을 채웠습니다.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마치 종이에 연필이 긁히는 듯한 사각거림이 섞여 들렸지요. 연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장부는 3번 서랍, 그 사람 손, 기억해. 목소리는 끊어졌고 끝부분은 파도 소리에 삼켜졌습니다. 연수는 라디오를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서랍에 멈췄다가 다시 자기 손등으로 내려왔지요. 내 손이 아니라 그 사람 손을 기억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수는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가 오므리며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도망이 아니라 확인을 하자. 연수는 그날 밤 라디오를 한 번 더 켜지 못했습니다. 잡음 사이로 끊겨 나온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지요. 3번, 서랍, 그 사람 손. 문장으로 완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연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도 손바닥이 식은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고 하늘은 얇은 구름 사이로 옅은 햇빛을 흘렸습니다. 국밥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연수는 시장 골목을 스쳤습니다. 생선 비늘이 떨어진 바닥에서 비린내가 올라왔고 바닷바람이 젖은 그물 냄새를 실어왔지요. 그런 냄새들 사이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도망간 며느리 어촌계 돈 훔쳤다더라. 연수는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줄 알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문장도 너무 비슷했지요. 마치 누가 먼저 문장을 만들고 사람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준 것처럼요. 연수는 문득 박노인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함부로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말아야 할 건 라디오가 아니라 라디오가 열어줄 방향일지도 모른다고요. 국밥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오후 여인숙 앞 골목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젖은 적 없는 바람에도 도윤의 어깨는 늘 젖어 보였지요. 그는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연수에게 내밀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한 발 멈춰 섰습니다. 연수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수야는 다정한 말이 아니라 늘 뒤늦게 오는 말이었으니까요. 연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집에 큰일이 나려고 해. 그가 어렵게 꺼낸 말은 연수가 이미 예상하던 결의 형태였습니다. 도윤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어촌계 기금까지 건드렸다고 신고하려고 해. 내일 회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장부를 들이밀 거야. 연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 하려고요.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막으려고 했어. 연수는 그 말 속에서 막았다가 아니라 막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도윤 씨, 연수는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더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던진 소문에는 늘 누가 문장을 써주는 손이 붙어 있어요. 도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연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손이 누군지 난 이제 알아내려고 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그걸 파면 너만 더 위험해져. 연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도윤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윤은 진실이 아니라 위험 쪽을 먼저 말했습니다. 연수는 그 차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연수는 주머니에서 여인숙 열쇠를 꺼내며 문득 물었습니다. 그날, 나 쫓겨나던 날, 아버님이 내 품에 라디오를 넣어줬죠.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게 왜 라디오였는지 알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연수야, 제발. 도윤이 한 걸음 다가오자 연수는 손바닥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을 그을게요. 연수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단단했지요. 나는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 똑바로 서는 게 필요해요.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똑바로 서라니. 연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걸 막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해야 해요. 그날 나는 숨었다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말이 어떤 대가를 뜻하는지 알고 있었지요.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습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반쯤 돌려 도윤을 가렸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은 연수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지요.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이 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연수는 지금까지 금옥의 악에만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퍼지는 데에는 금옥 말고도 움직이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장부를 만지는 손, 사람들 입에 문장을 꽂아 넣는 손, 누군가에게 그 집 며느리 봤어 하고 먼저 말을 꺼내게 하는 손. 연수는 그 손이 누구일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도윤의 동생. 늘 돈 냄새에 민감하고 늘 밖에서 사람을 끌어들여 집안을 흔들던 그 사람.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붙어 다녀. 연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이 하나 더 있구나. 그리고 그 손은 돈보다 빚을 더 무서워하는 손일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밤 연수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수는 라디오를 품에 안은 채 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를 끝까지 들어볼 거예요. 도윤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걸 켜면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연수는 문턱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방 앞 골목 오늘 밤만 지켜요. 당신이 똑바로 서는 첫걸음이 그거라도 좋으니까.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늦게 방 안에 들어온 연수는 문을 잠그고 라디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조용히 뛰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지직거림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잡음 너머로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지요. 연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숨소리 뒤로 아주 낮고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한 번 더 흘렀습니다. 연수야, 그 서랍은 셋이 아니라 세 번째가 아니라.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서랍이 아니라면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라디오가 다시 한번 딸깍하고 끊겼습니다. 연수는 얼어붙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가 찾아야 하는 건 서랍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인가요? 연수는 세 번째 서랍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 자신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는 늘 끊겼고 끊긴 자리마다 연수는 마음대로 문장을 완성해 왔지요. 서랍이라고 단정했기에 서랍만 찾았고
증거라고 단정했기에 종이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세 번째가 아니라라는 말이 나온 순간 연수의 가정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연수는 노트를 펼쳐 손가락으로 항목을 세었습니다. 첫째 진실은 물건 안에 있다. 둘째 위험은 금옥에게서만 온다. 셋째, 도윤의 침묵은 겁 때문이지 선택은 아니다. 넷째, 라디오는 서랍을 가리킨다. 연수는 마지막 줄 아래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한 번 더 눌렀었습니다. 점심 무렵 연수는 국밥집에서 남은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들고 시댁 쪽으로 향했습니다. 햇빛은 나왔지만 바람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입술을 바싹 말렸지요. 연수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어둠은 누군가의 손을 숨겨주지만 낮은 그 손을 드러나게 하니까요. 대문 앞에 섰을 때 연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철문은 거칠게 삐걱이며 열렸고 마당 안쪽에서는 쌀자루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옥은 마루 끝에 서서 연수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또 하러 왔니? 금옥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드시라고요. 연수가 김치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금옥은 통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효녀 흉내야. 네가 효심이 있었으면 우리 집 통부터 안 건드렸겠지. 연수는 그 말을 그대로 삼켰습니다. 반박하면 소문은 더 단단해지고 침묵하면 금옥의 문장은 더 길어집니다. 연수는 싸우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을 말하기 전에 사실을 듣게 만들 환경을 먼저 만들 것. 그게 오늘의 목적이었지요. 마당 안쪽 창고 문이 살짝 열리며 준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연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고 손에 든 종이봉투를 급히 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봉투 끝에서 담배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섞여 스쳤지요. 연수는 그 순간 돈 냄새가 아니라 빚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수 여기까지 뭘? 준호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연수는 준호의 손등을 봤습니다. 상처 하나, 굳은 살 하나, 손톱 밑 검은 때까지요. 라디오 속말이 그 사람 손을 기억해라 했다면 손은 얼굴보다 먼저 배신을 드러냅니다. 연수는 준호가 봉투를 숨기던 움직임의 급함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기침은 늘 짧고 얕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길게 이어졌지요. 연수는 그 소리를 핑계 삼아 발을 안채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뵐게요. 연수가 말하자 금옥이 한 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지금 영감은 사람 만날 기운이 없어. 연수는 금옥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그럼 문만 열어주세요. 목소리만 듣고 나올게요. 금옥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연수는 그 굳음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금옥이 두려워하는 건 연수의 눈물도 도윤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연수가 만수에게 닿는 것 자체였지요. 도윤은 어딨어요? 연수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옥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일 나갔다.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없을 때만 금옥은 더 과감해진다. 그건 또 하나의 가정이었고 연수는 그 가정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수는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집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부가 넘어가는 사각거림, 동전이 부딪히는 딸랑거림 창고,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은 누군가가 돈을 다루는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하면서 귀로만 집안의 흐름을 따라갔지요. 마루 끝에 놓인 작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수는 순간적으로 서랍에 시선이 쏠리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랍이라는 단어에 끌리는 건 습관이고 습관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수는 대신
서랍장 위에 얹힌 열쇠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열쇠들은 주인의 삶을 따라 마모되어 있고 어떤 열쇠는 유독 반질했습니다. 연수가 손을 뻗는 순간 금옥이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 금옥의 말은 짧았지만 목덜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날이 섰지요. 연수는 손을 거두고 통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김치만 놓고 갈게요. 연수가 담담히 말하자 금옥은 통을 낚아채듯 바다 마루 아래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안채 방문 틈이 아주 조금 열렸고 그 사이로 만수의 눈이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이 움직였습니다. 만수는 연수의 손이 아니라 금옥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이 저 손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연수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만수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만수는 말 대신 다른 걸 한다. 연수는 돌아서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아버님 얼굴만 확인할게요. 그 말은 금옥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고 마당 밖에 있을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금옥의 눈이 반짝 흔들렸고 준호는 혀를 한 번 차며 창고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집을 나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연수는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멀찍이서 따라오는 발소리, 너무 규칙적이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발소리였지요. 연수는 일부러 가게 앞에 멈춰서서 생선 상자를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곁으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낮고 거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연수가 고개를 돌리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수의 얼굴이 아니라 품에 든 라디오 쪽을 먼저 흘끗 보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밤은 켜지 마. 켜는 순간 그 집 말고 다른 놈들이 먼저 움직인다. 연수는 골목에서 모자를 눌러 쓴 사내의 경고를 듣고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오늘 밤은 켜지 마. 라는 말이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지요. 누군가가 켜지 마라고 말한다는 건 그 안에 켜지면 곤란한 것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인숙으로 돌아오자 도윤이 약속대로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고 눈은 계속 어두운 쪽을 훑었습니다. 누가 따라왔어? 도윤이 숨을 삼키며 물었고 연수는 문을 열며 낮게 답했습니다. 따라온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수는 문을 잠그고도 바로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씻고 젖은 옷을 널고 창문 틈을 수건으로 막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키는 말이라는 걸 연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연수 씨 문 좀 열어봅시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연수는 숨이 뱉는 듯 했지요. 도윤이 밖에서 누구요? 하고 맞받아치자 다른 목소리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파출소입니다. 협조하세요. 문을 열자 비린 바람과 함께 제복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파출소 직원 둘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골목 모퉁이에서 담배를 비비고 있었습니다. 김치 통 내놓고 다닌다며요. 직원이 종이에 적힌 이름을 읽었고 연수는 담담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협박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연수의 귀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닿는 순간 마음속에 가정 하나가 또 깨졌습니다. 금옥은 소문만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법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연수의 등에 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쌀가게 앞에서 혀를 차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저거 봐 결국 잡혀가네.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고 연수는 그 확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파출소 안은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오래된 난로에서 먼지 탄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전화기와 장부 같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요. 직원은 의자 하나를 연수 앞에 밀어놓고 물었습니다. 어촌계 기금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다면서요. 연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협박했는지 그 사람 이름부터 적어주세요. 연수가 또박또박 말하자 직원이 잠깐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이 문이 열리고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얘가 나한테 그랬어요. 사내가 느릿하게 말하자 연수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 손등에 굳은 살 담배에 눌린 손가락 끝. 그 사람 손을 기억해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지요. 연수는 사내의 얼굴이 아니라 손의 떨림을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디서 만났는지 장소부터 말해보세요. 연수가 조용히 되묻자 사내의 시선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직원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요. 신고자가 여기 있는데. 연수는 숨을 고르고 문장 하나를 바꿔 꺼냈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했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만든 사람 이름도 함께 불러야 공평하지 않나요? 그때 사내가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공평 같은 거 찾지 마. 문이 다시 열리며 금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는 손길이 어쩐지 능숙했고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했지요. 아이고, 우리 동네 망신입니다. 금옥이 한숨을 꾸며 내쉬며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분이죠. 연수는 금옥을 바라보며 협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에서 태어난 단어였지요. 제가 협박했다고요. 연수가 물었고 금옥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라디오 들고 다니며 뭘 안다는 듯이 굴잖니. 그게 협박이지 뭐니. 도윤이 늦게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고 직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족이면 밖에서 기다리세요. 도윤은 연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고 연수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속 경계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 선다. 연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장부를 확인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금옥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연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부라는 말이 금옥의 목을 조이는 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출소 문 밖에서 작은 소란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끌리는 듯한 발소리, 지팡이가 바닥을 찍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숨이 가쁜 기침이 이어졌지요. 연수가 고개를 돌리자 만수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금옥이 다급히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영감, 여기 웬일이야. 들어오면 안 돼. 금옥이 억지로 웃으며 막았지만 만수는 팔을 빼내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겹게 안으로 들어왔고 손끝이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연수 앞에 서더니 품에서 그 낡은 라디오를 꺼내 연수의 가슴팍에 꾹 눌러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힘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네가 가져라가 아니라 이건 네가 열어라라고요. 연수는 라디오의 차가운 표면을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고 만수는 연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잠깐 올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지나가자 만수는 겨우 한 음절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끊겼지만 그의 눈이 연수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직원이 당황해 의자를 밀었고 도윤이 밖에서 아버지하고 외쳤습니다. 금옥은 입술이 하얗게 질리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풀려난 것도 풀려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로 여인숙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출소의 기록은 남았고 동네의 시선은 더 단단해졌지요. 연수는 문을 잠그고 라디오를 책상 위에 놓았으며
손끝의 떨림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오늘은 켜지 마라는 경고가 떠올랐지만 연수는 그 경계를 넘기로 했습니다. 전원을 켜자 잡음이 길게 울렸고 이번에는 테이프가 도는 소리가 분명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에 연필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쌀, 12가마 돈, 35. 이어서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와 숨을 눌러 삼키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연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연수의 목이 탁 막혔고 눈물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테이프는 잠깐 멈칫하더니 더 낮은 속삭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서랍이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을 찾아야. 마지막 단어가 잡음에 삼켜지며 끊겼고 연수는 라디오를 쥔 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라디오에서 들은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을 곧장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온 습관부터 의심해야 했지요. 서랍을 찾으면 뭔가 나올 거라 믿었던 건 진실이 물건 안에만 있을 거라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는 일에는 늘 사람이 끼어들었고 그 사람의 손은 반드시 흔적을 남겼습니다. 연수는 국밥집 뒤쪽 좁은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가 장부를 만지나, 누가 문장을 퍼뜨리나, 누가 신고를 움직이나. 연수는 세 줄을 적고 각 줄 밑에 이름 대신 역할을 써내려갔습니다. 금옥, 돈을 준 사람, 준호박과 연결된 사람, 그리고 빈칸 하나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도장을 찍는 사람. 순자 사장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또 그 집 일이냐? 순자 사장이 낮게 묻자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오늘은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연수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자 순자 사장은 한숨 대신 말없이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연고와 붕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일부러 해가 높을 때 시댁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쌀자루가 반쯤 뜯긴 채 놓여 있었고 바람이 비닐을 바스락거리게 했지요. 금옥은 마루 끝에 앉아 장부를 넘기고 있었는데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급했습니다. 또 왔니? 금옥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고 연수는 소박하게 웃는 표정을 걸쳤습니다. 아버님 연고요. 손이 갈라지셨다. 들었어요. 금옥은 연고 봉투를 툭 받아 안으며 비웃었습니다. 효심 흉내로 무슨 죄가 지워지니. 연수는 대꾸하지 않고 발끝을 안 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금옥이 서늘하게 막아섰습니다. 영감은 내 얼굴 보면 더 아프다. 연수는 고개를 숙여 한 박자 쉬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문만 열어주세요. 목소리만 듣고 나올게요. 그때 안채 안쪽에서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만수의 기침은 어제보다 더 메말랐고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며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지요. 연수는 그 기침이 나가라가 아니라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금옥이 순간 움찔하는 사이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만수의 눈이 연수를 붙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연수의 손목 쪽 소매 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연수는 방에서 나온 뒤 골목으로 나와 소매를 걷었습니다. 안쪽에 얇은 쇠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어젯밤 파출소에서 만수가 손을 얹었을 때 슬쩍 넣어준 녹슨 머리핀이었습니다. 연수는 머리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랍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건 열쇠가 아니라 방향이겠지. 연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다시 여인숙 앞에 왔습니다. 오늘 낮에 너 왔다 갔다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연수는 라디오를 가리켰습니다. 아버님이 내 손에 뭘 남겼어요. 도윤의 눈이 흔들리자 연수는 더 단단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가정부터 깨야 해요. 어머니 혼자서 이걸 못해요. 장부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윤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관석이 민재가 있어 도윤이 마른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빚이 생기고 나서부터 회관 쪽에 들락거렸어. 어머니는 숫자를 만들고 민재는 그 숫자를 공식으로 만들어. 연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라디오 속 숫자 세던 소리와 종이 긁히는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집안이 아니라 회관 책상 위에서 나던 소리였을지도 몰랐지요. 연수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았으면 왜 숨었어요? 도윤은 한참이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한 번 크게 밀려왔다가 빠지며 창문을 가느다랗게 울렸지요. 도윤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서면 어머니가 나까지 버릴까봐. 도윤의 고백은 초라했지만 연수는 그 초라함이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경계선을 넘는 날이에요. 연수가 낮게 선언하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수는 노트를 펼쳐 짚어 보였습니다. 내일 회관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머니는 나를 협박범으로, 준호는 피해자로 만들 거예요. 민재는 서류를 들고 서겠죠. 연수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줄을 짚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말은 한 문장뿐이에요. 내가 숨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숨지 않겠다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묻어나왔고 그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난 끝이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연수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당신이 끝을 두려워하는 동안 난 매일 죄인이 됐어요. 연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연수는 도윤과 함께 회관 뒤편 낡은 창고로 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삐걱거리게 했고 녹슨 자물쇠에서 쇳내가 올라왔지요. 연수는 만수가 준 머리핀을 꺼내 자물쇠 틈에 조심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되찾는 거예요. 연수가 속삭이자 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풀리자 안에서 오래 묵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연수는 손전등을 켜고 선반을 훑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열쇠 하나를 주었습니다. 열쇠 머리에는 흐릿한 글씨로 3이라고 새겨져 있었지요. 연수는 그 숫자를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손끝으로 차가운 금속을 만졌습니다. 열쇠가 맞물린 건 선반 아래 얇은 서랍장이 아니라 낡은 서류함이었습니다. 연수가 열자 안에는 어촌계 수입과 쌀 배급을 적은 대조장부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고 같은 금액 옆에 서로 다른 손글씨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연수는 손가락으로 글씨의 굵기와 기울기를 따라가며 속으로 세었습니다. 금옥의 글씨 준호의 숫자, 그리고 세 번째 도장을 찍는 사람의 정리. 연수의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장부 끝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회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옆에 민재 확인이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지요. 도윤은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회관 문서로 올라간 거야. 도윤이 말끝을 흐리자 연수는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공식으로 만든 거면 공식으로 무너뜨려야죠. 하지만 새벽길을 돌아오는 골목에서 연수의 등 뒤로 발소리가 붙었습니다. 어제 파출소에 있던 그 모자, 사내가 담배 연기를 흩뿌리며 나타났지요. 내 말 안 들었네. 사내가 낮게 웃자 연수는 도윤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당신이 누구 편인지 이제 알아요. 연수가 차갑게 말하자 사내의 시선이 연수 품의 장부로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내는 손가락으로 자기 목을 가볍게 긁으며 속삭였습니다. 회관에서 내일 회의 열리면 그 장부는 위조가 될 거야. 찍어야 할 도장도 꺾어야 할 사람도 많거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연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앞에 설게. 그 한마디는 늦었지만
이제는 뒤로 물릴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현수막을 펄럭이게 했고 마이크 시험 소리가 웅하고 울렸지요. 금옥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단상 쪽으로 걸어가더니 사람들 앞에서 서류철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금옥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똑바로 겨냥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회관 앞마당은 사람들 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닷바람이 현수막을 펄럭이며 종이 냄새를 뒤집어 놓았고 마이크에서 웅 하는 잡음이 반복됐지요. 금옥은 단상 위에서 서류철을 높이 들고 사람들 눈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금옥의 목소리가 마치 판결처럼 떨어지자 군중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연수는 사람들 틈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는 대조 장부가 있었고 손끝에는 만수가 남긴 녹슨 머리핀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지요. 연수는 금옥이 내미는 공식 장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동네의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한번 공식이 되면 사람들은 의심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금옥이 손바닥으로 공기를 눌러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여기. 금옥이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촌계 기금 날짜 금액 다 적혀 있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집안 살림 맡아 있던 시절부터 숫자가 비었습니다. 누가 건드렸겠습니까? 금옥은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연수에게 쏠렸지요.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발끝이 떨렸지만 그는 단상 바로 아래에 섰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부르자 금옥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말려도 소용없다. 내 아내가 금옥이 말을 잇기 전에 도윤이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숨었습니다. 한 문장이 마당을 갈랐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목을 쥐어짜듯 이어갔습니다. 연수가 쫓겨나던 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돈이 비었다는 말이 돌 때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누군가가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금옥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아, 지금 네가 무슨... 연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교의 틀을 바꾸기로 했지요. 누가 돈을 훔쳤나가 아니라 누가 숫자를 공식으로 만들었나. 돈은 훔칠 수 있지만 공식은 혼자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연수는 단상 옆으로 한 걸음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금옥 어머니가 들고 계신 건 회관 장부죠. 제가 가진 건 대조 장부입니다. 군중이 웅성거리자 금옥이 비웃었습니다. 대조 내가 만든 가짜지.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면 됩니다. 연수가 장부를 펼치자 종이에서 곰팡이 섞인 묵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날짜 하나를 짚었습니다. 작년 10월 12일 쌀 12가마 판매대금. 회관 장부에는 얼마로 적혀 있죠. 금옥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35만 원. 연수는 바로 대조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도 3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군중이 그럼 뭐가 문제야 하는 얼굴을 하자 연수는 손가락을 옆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금액 옆에 지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관 장부에는 없죠. 금옥의 손이 서류철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지출은 현금으로 빠졌습니다. 연수가 말하자 금옥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어낸 거다. 연수는 즉시 반문했습니다. 그럼 이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연수가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들어 올리자 회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 민재 확인이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단상 옆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회관석이 민재가 땀을 닦으며 서 있었지요.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 장부는 내가 본 적이. 민재의 말이 엉키는 순간 연수는 또 다른 비교를 꺼냈습니다. 글씨와 소리의 비교였습니다. 연수는 품에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낡은 버튼이 반질거렸고 안테나는 여전히 휘어 있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저 라디오 하고 속삭였지요. 연수는 도윤을 바라봤고 도윤은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연수는 라디오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 잡음이 마이크를 타고 회관 마당에 퍼졌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사각거림 종이에 연필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누군가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쌀, 12가마, 35. 그 다음에 들린 건 종이를 넘기는 빠른 손놀림과 도장. 찍어 라는 낮은 말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옥이 라디오를 향해 손을 뻗어끄려 하자 연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듣고 계세요. 목소리가 누구인지 연수의 말이 끝나자 테이프 속에서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민재야, 숫자는 여기로 맞춰. 준호가 가져온 봉투는 오늘 밤. 그 순간 군중이 폭발하듯 웅성거렸습니다. 준호가 군중 뒤에서 몸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그를 붙잡듯 팔을 낚아채려 했고 준호는 반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준호의 비명이 튀어나오자 사람들은 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내의 손에서 담배 냄새와 기름때가 번졌고 연수는 그 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빚을 받는 손, 사람을 몰아붙이는 손. 연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비교를 던졌습니다. 금옥 어머니는 장부를 들고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연수는 라디오를 조금 더 가까이 마이크에 대고 테이프의 끝부분을 흘렸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낮은 숨소리와 함께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지요. 연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잠깐 멈추고 대신 뭔가 무거운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옥의 얼굴이 흔들렸고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지금까지 증거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던 건 사실 누군가의 진심이었을지도 몰랐지요. 그때 회관 입구에서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옥의 팔을 뿌리치듯 밀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단상 아래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고 그 길의 끝에서 만수는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 눌러온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만수는 목을 움켜쥐고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 한 음절이 겨우 나왔지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만수는 두 번째 음절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떨었고 그 떨림은 마치 자신이 만든 함정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연수는 그 순간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이 말할 수 없게 된 순간부터 목소리를 테이프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금옥과 준호가 더 깊이 죄를 쌓도록 일부러 틈을 남겼습니다. 연수를 집에서 내쫓게 만든 것도 라디오를 연수 손에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지요. 세 번째는 서랍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 도장을 찍어 공식으로 만든 민재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주 짧게 한 문장을 뱉어냈습니다. 네, 남겼다. 그 말이 끝나자 금옥은 무너진 듯 뒤로 비틀거렸고 준호는 사내의 손에서 벗어나려다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연수를 도둑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교의 틀은 완전히 뒤집혔으니까요.
하지만 연수의 심장은 통쾌함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속 미안하다가 너무 늦게 도착한 따뜻함처럼 가슴을 베었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라디오를 품에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아프셔도 돼요. 회관 마당이 조용해진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마이크가 꺼지고 바닷바람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를 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으로 뭉쳐있던 시선들이 오늘은 서로 눈을 피하며 흩어졌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연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등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돌아섰고 누군가는 우리가 너무 라는 말만 남긴 채 입을 다물었지요. 도윤은 자신이 한 문장을 내뱉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그동안 연수가 얼마나 오래 죄인이었는지를 이제서야 몸으로 느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이 회관으로 들어오자 형광등 아래서 종이 냄새가 더 날카롭게 났습니다. 민재 씨 서류 좀 확인합시다. 직원이 차갑게 말하자 민재는 손바닥을 비벼 땀을 지웠습니다. 금옥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서류철 가장자리를 잘못 집어 찢어버렸지요. 준호는 군중 뒤편에서 도망치려다 모자를 눌러 쓴 사내와 얽혀 넘어졌습니다. 형수,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 사내는 담배 냄새를 풍기며 준호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경찰이 다가오자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연수는 그 모든 장면을 밖에서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을 잡았다고 흥분했지만 연수는 내가 사람들 눈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낯설었지요. 그녀는 라디오를 품에 안고 버튼 위에 손끝을 올린 채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 들어서자 뜨거운 국물 냄새가 먼저 연수의 목을 풀어주었습니다. 순자 사장은 말없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놓고 수건을 하나 더 내밀었지요. 손부터 녹여 순자 사장이 짧게 말하자 연수는 뜨거움에 손끝이 찌릿해지는 걸 느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연수의 얼굴을 보고도 오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라디오를 한번 바라보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사람들이 이제 너를 믿겠지. 박노인이 낮게 말하자 연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돌 던지던 손을 내리는 거겠죠. 연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밑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네의 소문이 다른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연수가 억울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했다는 쪽으로요. 그런데 그 말들 사이에서도 연수는 또 하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미안함으로 덮어버리려는 시선, 지나가자는 시선,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은 시선이었지요. 다음 날 회관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고함이 아니라 낮은 기침과 신발 끌리는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이장과 몇몇 어른들이 연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합니다, 연수 아가씨. 이장이 목이 잠긴 채 말하자 연수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한편으로는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연수가 조용히 말하자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가랐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분들,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연수의 질문은 칼이 아니었고 거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땅만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비틀었고 누군가는 그땐 무서웠어 라고 중얼거렸지요. 연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무서운 마음이 누군가를 더 외롭게 만들면 그건 무서움이 아니라 선택이더라고요. 연수의 말이 끝나자 마당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도윤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지요. 저는 남편이면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연수를 지키지 못했고 진실을 밀었습니다. 도윤의 고백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창문 밖에서는 파도가 멀리서 꾸준히 부서졌지요. 연수는 만수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따뜻했지만 아주 가벼웠습니다. 만수는 연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때려 했고 연 하고 한 음절을 내뱉다 기침으로 끊겼습니다. 연수는 만수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아버님 말 안 하셔도 돼요. 연수가 속삭이듯 말하자 만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연수는 라디오를 침대 옆에 올려두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저 딸깍하는 차가운 감촉만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벽에 기대선 채 손을 꽉 쥐었지요. 연수야, 우리 다시 도윤이 말을 잊지 못하자.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는 이미 돌아갈 곳이 달라요. 연수의 말은 잔인하지 않았고 경계선처럼 분명했습니다. 연수는 병원 문을 나서며 바닷바람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짠내가 목을 스치고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연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그날 밤 연수는 여인숙 방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요. 연수는 라디오를 바라보다가 끝내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수가 끝까지 못했던 문장을 떠올리며 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말을 남기려고 했을까? 바다 쪽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건 계절이 바뀌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수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자리에 오래 눌러두었던 숨이 천천히 돌아왔기 때문이었지요. 누군가를 이겼다는 기쁨이 아니라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 안도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게 손끝을 감싸며 잠으로 이끄는 온기였습니다. 며칠 뒤 연수는 항구 끝 작은 가게 하나를 빌렸습니다.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고 문을 열면 먼저 바닷소금 냄새가 들어왔지요. 연수는 국밥집에서 배운 것처럼 바닥부터 닦았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문지를 때마다 물이 얕게 일렁였고 창밖에서는 갈매기가 한 번 울고 지나갔습니다. 연수는 그 소리에 괜히 웃음이 날 뻔하다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면 울음도 같이 따라올까 봐서요. 가게 한쪽 벽에는 낡은 라디오를 올려두었습니다. 고장난 안테나는 새로 갈아 끼우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진 그대로 두고 싶었지요. 그 구분이 연수에게는 어떤 날의 증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형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수는 라디오 옆에 작은 세트 테이프 하나를 얹어 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라 숨기지 않아도 되는 물건으로요. 동네 어르신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한 번씩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야 하고 묻는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지요. 연수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드리며 짧게 답했습니다. 밤에는 라디오 틀어드릴 거예요.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어르신들은 처음엔 멋쩍게 웃다가도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길어진 사람들은 조용한 소리를 오래 기다려왔으니까요. 도윤은 가게 문 앞까지 왔다가 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봉지에는 쌀과 미역이 들어있었고 봉지끈은 손에 파고들어 자국을 남겼지요. 연수야, 이거. 도윤이 조심스럽게 내밀면 연수는 봉지를 받되 그 손이 오래 닿지 않게 했습니다. 연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고 몸으로 경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덜 아프게 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나 할 수 있는 거 뭐든 할게. 도윤이 목이 잠긴 채 말했을 때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연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남는 거. 그게 먼저예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로 그는 말 대신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가게 앞을 쓸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어르신들의 집에 갓감을 나르며 소리 없이 시간을 갚아나갔지요. 만수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숨은 여전히 짧았지만 눈빛은 전에 없던 평온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만수의 방에 자주 들러 물을 갈아드리고 약 시간을 맞춰드렸습니다. 만수는 연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길게 하지 못했지요. 대신 손으로 연수의 손등을 꼭 눌렀습니다. 그 눌림은 늘 한 박자 느렸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연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만수의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사각거렸고 부엌에서는 보리차가 약하게 끓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수는 라디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날 왜 저를 내보내셨어요? 만수는 한참 동안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때려다 멈추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라디오 버튼 위에 연수의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끊기지 않게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살리려고. 만수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연수의 눈이 뜨겁게 젖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더 어렵게 이어갔습니다. 그 집 안에 너를 죽이는 손이 있었어.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연수의 가슴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만수의 손을 덮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못 만져요. 연수가 속삭이자 만수는 눈을 감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늦게 찾아온 이불처럼 조용히 덮여왔지요. 그날 밤 연수는 가게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밤 10시 이야기, 라디오. 종이는 삐뚤었고 글씨도 매끈하지 않았지만 그 삐뚤함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첫 방송날 어르신들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고 누군가는 손난로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연수는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연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잡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지직거림은 마치 바다의 숨결처럼 느리게 울렸고 테이프가 도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규칙적이었지요. 연수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물 한 모금씩 쉬어가며 너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밤이 길고 마음이 쉽게 지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연수는 가게 불을 낮췄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조용히 부서졌고 멀리 어선의 불빛이 점처럼 흔들렸지요. 연수는 라디오 옆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만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살리려고. 그 말은 연수에게 복수하라가 아니라 살아라로 남았습니다. 연수는 문을 잠그고 천천히 이불을 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잠들기 직전 연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살렸어. 그리고 바닷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방을 채우는 동안 연수의 숨은 조용히 길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밤의 이야기를 오래 이어줍니다. 다음 밤에도 따뜻한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